지난 이야기, 신흥 강자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비장의 특별 군대를 조직한 고려. 복수를 꿈꾸는 고려와 여진의 대결이 시작된다. 보통 우리가 여진족 하면 그냥 북방의 유목민족이라면 알고 있는데 맞아요. 계속해서 고려군이 대패를 합니다. 지는 것도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깨져요. 이게 전쟁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게 무서워서 성문 닫고 자기 편 안 열어주는 거죠. 이런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요. 네. 고려도 자존심이 있는 그럼요. 나라잖아요. 그래서 바로 중원 부대를 다시 보냈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윤관 장군이 갔어요. 또 깨져요. 그래서 윤관 정도면 고려에서는 꽤나 명망 있는 장군 아닙니까? 꽤나가 아니고 뭐 거의 왕따이었죠. 근데 가서 깨졌어요. 고려 끝입니까? 여기서 탄생하는 것이 이제 많이 들었던 별무반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들어봤죠. 네. 기존의 군대에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정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흥 강자의 도발을 저지하라. 고려의 여진 정벌 2편. 후세에서 기록으로 남기기조차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별무반이 뭔가 활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드디어 1105년에 출동을 합니다. 1년 반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동북면에 배치가 되죠. 여진족도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쫙 깔아요. 일촉즉발의 상황이 터지는데 갑자기 여기서 왕이 또 우리 고려 숙정이 쓰러져 돌아가시네. 아이고, 지난주에 무적 황제할 때도 그랬는데 하여간 결정적일 때 중요한 분들이 잘 돌아가세요. 그게 왜냐면 정말 힘들게 뭔가를 하고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싶을 때 사람이 아프거든. 그건 맞아요. 숙종이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막 평양을 오고 가면서 네네. 직접 활쏘기 훈련시키고 막 숙종이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과로로 움직이다가 산타크루즈 부작처럼 서경에 갔다 오다가 과로로 돌아오다가 왕궁에 들어오다가 뇌졸중 비슷하게 쓰러져서 아이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예종이 즉위하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로 왕이 되면 네. 항상 정치적 문제가 앞서요. 그럼요. 그러면 앞사람이 하던 거 잘안 중에서 하려고 좀 해요. 바꿔놔야 안 하려고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훈련시켰으면 아무리 적이 어쩌고 해도 적은 저 멀리 있는데 네. 싸우면 불평들이 솟아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예정이 야 훈련 스톱 시계 해줄게. 아이고, 가능하면 말로 하자. 숙종이 그렇게 정말 수건 사업을 네, 해왔던 그래서 이제 여진족한테도 이제 말로 하자. 여진의 사신이 이제 고려에서도 개경이 오자 예종이 아주 극진하게 대응합니다. 완안부에 있던 고려군을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되도록 여진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그거를 여진이 받아들이나요? 여진 입장에서 통쾌하지. 여지껏 맨날 우리 무시하던 애들이 내가 무슨 말 하면 막 벌벌벌 기고 하니까 너무 통쾌하지. 아 그런데 국제 정세를 판단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항상 하는 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 그냥 싸우기 싫어. 싸워서 남을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떡하든 시비가 붙었는데 네. 싸워서 다 손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한 명이 아 그냥 우리 그러지 말자. 하자 이거 뭐고 하고 하면 녹아요. 그런데 나는 싸워야 될 이유가 절박해요. 그럼 여진은 지금 싸워도 절박한 상태냐 아니면 안 싸우는 게 좋은 상태냐는 거예요. 네. 근데 여진 완안부는 지금 여기를 통합해서 목표는 고려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고려를 눌러놔야 돼요. 거란이 고려를 눌러야 중원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진족도 고려를 눌러놓은 다음에 거란을 공격해서 중원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절박한 거야. 아니 무슨 우리가 두더지야 왜 가면서 한 방씩들 누르고 가. 우리가 배후를 친다고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만주에 있는 부족들이 중원으로 갈 때는 중국의 인구도 너무 많고 자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총력전을 해서 다 가야 돼요. 여기가 완전히 비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쪽이 먹어버리면 사이에 끼게 되고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눌러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여진 입장에서 고려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러면 사신들 대접 잘해주고 네. 무시하다가 말 잘해줬다고 여진족이 절대 포기하겠냐. 허락 안 해. 이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니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이래봐 우리가 저기 출발할 땐 니네는 반드시 눌러야 할 존재야. 이게 된 거거든. 그러면 사실은 여지껏 이 숙종이 준비했다가 예종이 지금 치지는 않았지만 숙종이 잘 준비해 왔고 예종도 그냥 이거를 눌러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가야죠.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1107년에 이제 최전선에서 여진을 정탐하던 정탐부대한테서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런 보고입니다.
여진이 강해져서 우리 국경마을을 자주 침입하고 있으며 그 추장이 한 개의 바가지를 갈가마기의 꼬리에 달아서 각 부락으로 돌리면서 대사를 의논하고 있다. 그들의 심중을 알 수 없다. 그 뭔가 바쁘게 첩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우리 첩보원이 알아낸 거군요. 이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싸우기가 급박해진 거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먼저 당한다. 예. 너무 다행이에요. 뭐가요? 너무 다행이에요. 뭐가? 아니 그동안 보면은 고려는 어쨌든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계속 얘기가 들려와도 아닐 거야라고 마음을 놓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병력을 빌렸을 때 미리 밀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 준비가 된 거잖아요. 결정을 하나요? 예, 나름대로 이때 고려군의 군세를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병력의 무려 17만입니다. 17만이요? 네. 역대 우리나라가 정보를 나갔을 때 17만 명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15만이 왔거든요. 처음에. 그걸 생각하면 17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17만이면 중국도 한번 해보겠는데. 물론 전투부대가 17만은 그래, 전투부대 다 아, 이제 군대가 모든 가려면 다 현재 모든 게 필요하니까 전투부대는 이 정도면 한 2만 대 1만 2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20만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원전 끝난 기념비에는 30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계속 이제 숫자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중국 원나라나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한 3분의 1에 육박하는 숫자는 그래도 됐네. 중국 사람에 비하면 우린 참 뻥이 작아. 예. 중국 같은 데 100만이라고 썼어. 100만이라고 했지. 중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0 하나 더 쓰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작전이 중요합니다. 네. 무조건 속전속결입니다. 근데 이 작전이 속전속결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작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밀고 가서 정벌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보하고 거기서부터 방어했어요. 왜냐하면 북방 민족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성전이라는 걸 고려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자고 있을 때 우다다닥 한 다음에 탁 방어선 구축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약간 아쉬워요. 왜요? 17만 원 정도였으면 더. 예, 조금 더. 대신 그 17만이 만약에 밀렸을 때를 생각해야죠. 만약에 그 17만이 밀렸는데 저기 반대로 뚫고 들어오면은 고려 전체가 다 아니 여진족이나 거란같이 어떤 부족 체제로 있는 사람이 동원하는 군대와 우리처럼 순농경민족으로 사는 사람이 동원할 때 비용은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병력 동원에 10배 내지 100배 이상의 비용이 더 든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회가 붕괴되고 어떤 전쟁 후유증을 겪는 것도 훨씬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고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경민족은 평화를 사랑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의 땅 정복해도 별로 건질 게 없어요. 그래. 아, 내 땅에서 지금 벼가 자라고 있고 내 땅에서 지금 뭐 소가 잘 뜨고 있는데 왜 여기서 벗어나서 싸우고 자, 그런데 속전속결을 하고 방어 전략을 구축한다. 말은 쉬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속전속결이 3단계 작전이에요. 첫째, 적을 괴멸시키자. 둘째, 확보한 땅에다 확고하게 성을 쌓는다. 방어기지를 설치한다. 방어기지에 우리 주민을 이주시키고 군대를 고쳐서 여기를 완전히 우리 땅으로 한다. 이게 속전속결이에요. 이거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뭐 이런 거 같아요. 냉장고 문을 연다. 지금 언뜻 닫는다, 들어도 한 닫는다. 3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과연 속전속결로 말처럼 근데 이 되나? 속전속결의 기간이 뭐냐? 완안부의 군대가 오기 전에 해치우자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몇 개월 이내에 해치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가장 희생이 적고 우리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군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쟁하다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머리로는 알죠. 근데 과연 이게 과연 실천으로 되는지. 그래서 전쟁이란 조금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도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겁하거나 어떻게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가서 파티를 열어요. 우리는 이제 화해하려고 왔다. 아. 그래서 파티를 탁 해가지고 흔히 쓰는 수법이지만 파티 한 장을 습격해서 이제 여진족 추장들을 유력 인사들 다 싹쓸이하고 그리고는 군대를 나눠서 이제 각 부족들. 이 각 부족들을 동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점거합니다. 좀 비겁한 수단 같지만은 뭐 전쟁에 도덕이 어디 있겠어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것도 훈련 안 된 군대는 쉽지 않아요. 그럼요. 더욱이 군대를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점을 점령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별무반이 이걸 해내죠. 전력이 열세인 군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 이걸 절대 비겁한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근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감한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진 잘했다 할지언정 그 다음에 공격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군이 여기서 과감한 공격을 합니다. 이거 정말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과감한데요.
이위동이라고 해서 길쭉까지 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진족과 결상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진족을 대파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여진족이 입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135개의 촌락을 격파하고요. 적을 이제 없앤 수가 3,700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1,000명이 넘는 포로를 잡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투부원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 이게 3,000명이 뭐 대단하냐 그러지만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터에서 10명 죽었다 그러면 실제 저쪽에서 죽은 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촌락을 수십 개를 다 점거하면서 해치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촌락 135개가 격파됐다는 건 그 일대가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와해됐다는 거예요. 17만 부대가 갔는데 진짜 전투를 하는 메인 부대는 한 1, 2만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3,700을 처리하고 1,000명을 사로잡았다 한 5천 정도가 지금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병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그렇죠. 괴멸시켰다라는 뜻인데 엄청난 전과네요. 그래서 시한 내에 이걸 해결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결사항전이라는 것은 이거는 기습이 아니라 진짜 붙었다는 거잖아요. 여진족도 물론 추장이 없어지고 어떤 혼돈에 빠졌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강렬하게 저항했거든요. 그럴 때 이 공격 부대들이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이걸 해치워야 된다. 그 시간 내에 희생을 각오하고 돌격해서 해치웠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때 그 괴마자에서 뒤에서 창을 들고 갔듯이 우리도 결상전의 마음으로 간 거네. 고려군의 피해도 아마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요한 건 이겼다는 거죠. 네. 이기면 다 되는 거고. 그럼 이겼으면 이제 우리 성 짓고 이제 씨 뿌려야 되는데 빨리 그래서 이주시키고. 그걸 바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성이라는 게 뭐 그 지역에 다 조그만 성들이 있었겠죠. 이걸 확장시켜서 고려군이 거주하고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성을 확장시켜서 주민을 이주시키는데 아까 효진 씨가 지적되었지만 이 단기간에 주민을 어떻게 이주시켜요? 이건 제 추측인데 고려 사람이 되기로 했던 여진족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섞여 살고 있던 고려인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간 이들을 모아서 새로운 행정구역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완전한 우리 땅이라는 거점을 확보하는 거죠. 이거를 단기간 내에 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 세종시네. 계획도시. 맞잖아요. 아까 뭐 물론 행정수도 그렇죠. 뭐 이런 건 예.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진족이 아직 굉장히 힘이 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진족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기를 승천하는 나라고 전투로 단련돼 있기 때문에 사령관의 판단력이나 네. 어떤 병사들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이게 뛰어난 군대의 특징은 항상 반응이 빠르다는 거죠. 우리도 왜 권투 선수도 한 대 딱 맞고 움찔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카운터 나오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이 여진족이 그랬거든. 이때. 바로 치고 나오고. 카운터 펀치가 있었군요. 석성이라는 곳에서 여진족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네. 이 방어선을 치는데 한 군데라도 계획대로 안 되면 방어선이 어그러지잖아요. 무너지죠. 여긴 어떻게 된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석성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다 점령했는데 이게 지금 속석이네. 이때 우리의 척춘경이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성으로 단독으로 돌격해서 혼자요? 이게 왜 자신의 부대만 유명해졌냐면,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우리나라는 거듭 말씀드려 말 타고 활 쏘는 게 주특기이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붙어서 휩쓰는 사람들이 별로 맞아요. 없어요. 단기 접전에 네. 맞아요. 그래서 척준경은 이제 우리가 못 보던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옷 입고 방패 들고 성벽을 단신으로 뛰어들어서 성벽을 청소하고 뭐 여진 추장 몇 명 쓰러뜨리고 그랬더니 병사들이 돌격해서 단숨에 석성을 무너뜨리고 작전을 완료했다. 뭐 이런. 근데 이게 사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믿어야 됩니다. 사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을 완전히 또 싹쓸이하고 이날 전공으로 비단 30필을 받았다는데 비단 30필 받는 전공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런 기세를 몰아서 기자님 마인드라면 더 밀고 가야죠. 이때부터 여기에 성벽을 구축해서 방어 진지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육성의 의주, 통태, 평영 3개의 성을 더 쌓죠. 그래서 총 9개의 성을 만들어서 유명한 윤관의 구성 이걸 만듭니다. 그럼 이 구성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의 논쟁거리인데 네. 구성의 위치가 사실 어디인지 지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못 찾는 게 아니고 세종 때에 세종이 또 무슨 일 하려면 조사 안 하고는 안 하시는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군 육진 개척할 때
윤관의 구성 전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럼 교훈을 얻으려면 어디서 싸웠는지를 알아야 그렇죠. 그쵸. 무슨 어떤 작전이고 전략이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명이 다 이게 옛날 지명인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지명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굳이 많으신데 절대 아니에요. 지명 엄청나게 자주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함길도 관찰사랑 막 세종이 또 한 번 한다면 집요하게 하기 때문에 네. 못 찾습니다. 찾아. 못 찾겠는데요. 네가 직접 나가서 찾아.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였어요. 근데도 사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구성의 위치에 이 지명은 다 추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구성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전투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 어떤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오늘 하나를 선택해야만 이 얘기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성의 설에 대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네. 뭐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우리는 여기로 하기로 했어. 세종은 두만강 유역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4군 6진 지역이 그대로다. 그런데 이건 약간 억지 같아요. 왜냐하면 두만강 점령하면서 여진족 몰아내고 그 두만강 지역 점령하면서 이게 원래 윤관이 쌓았던 땅이야 이러고 이제 핑계를 댔거든. 어디 정복할 땐 꼭 핑계 그거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 땅이야. 원래 우리 땅이다. 네, 그래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 길주, 옹주, 복주, 함주 해서 지금 함경 남북도 동해안을 따라 쭉 길이죠. 왜냐하면 그 북쪽은 이게 산맥이니까. 이건 대로 실학자들이 비정한 견해인데 대체로 문헌 기록에 의거해서 이걸 이렇게 봤어요. 길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함흥평야설이 있어요. 이건 일본인 학자 이케우치 등이 일제시대에 주장한 건데 이건 음모가 좀 있어요.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을 점령하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는 생전 어디 남의 나라 공격도 안 하고 이렇게 좀 비굴하게 살아온 애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다스려야 너희들의 민족성도 바뀌고 우리 밑에서 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 역사는 한 번도 남의 나라 땅에 쳐들어간 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관의 구성을 함흥 주변에 뭐 여기라고 어거지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날려요. 일단 일본 학자가 한 말은 뭐 들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만강 이북설이 있는데 이렇게 함흥으로 해놓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우린 진취적으로 나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찾자 이 논리가 나왔는데 찾다 보니까 멀리 가야 좀 자랑스러운 듯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나가요. 그래서 두만강 건너서 뭐 100km, 200km, 700km 최근에는 1,400km까지 뭐 갔는데 착각하네요. 이세양 기자님이 적은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래서 여기서 왜 또 제가 나오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비석을 세웠다는 선춘령이 어디냐라는 건데 그게 뭐 선춘령이 저 만주 전에 어떤 분이 저랑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가려다가 못 갔는데 뭐 거기라는 설도 있는데 아직 비석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네. 하여간 뭐 거기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두만강 건너 수백 킬로 북쪽이다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가 선택할 거는 제가 볼 때는 실학자들의 설이 제일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애국심으로 보지 말고 가장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구성이 두만강 넘어 700km까지 가 있으면 구성이 아니라 성을 한 900개는 쌓아야 그쵸. 거길 방어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두만강 넘어가는 순간 간도가 산악지대라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충청도 경기도 지역 비슷해요. 이렇게 산이 구릉 있고 느낌의. 평에 딱 우리나라 땅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땅보다도 넓어요. 거기를 점령하려면 그리고 사람을 이주시키려면 고려 인구의 3분의 2는 넣어야 될걸? 그러니까 이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대가 진군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기간에. 하지만 성을 쌓고 이런다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 예전에 그 고구려가 그 지역에 그렇죠. 그 지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후예들이 고려인들 반갑다 우리와 그렇다면 괜찮겠지. 그럼 괜찮네요. 그렇다면 괜찮겠지. 근데 이게 벌써 몇백 년 전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나.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세종이 그 4군 6진 했을 때 왜 4군 6진밖에 안 했냐. 더 나가지 않았냐. 그리고 이걸 막 진취적 기상이 부족해서 뭐 화랑도 정신이 없어서 썩은 문관들이 진취적 기상이 없. 전쟁은 기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철저한 계산과 전술로 하는 거죠. 세종이요 4군 6진을 쌓아놓고 개척한 다음에 거기 3인 시켜가지고 우리 땅으로 만드는데 거짓말 아니고 100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700km를 더 나가면 서울 부산보다 더 나가서 한반도를 한국 국토를 2배로 늘리는 건데 그 와중에 땅은 기하급수적으로 양쪽으로 그렇죠. 퍼져나가니까
이 방어가 전방위를 다 방어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 갑자기 출산을 한 4배는 해야 거기를 이제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좀 억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위치는 틀릴 수가 있지만 네. 대략 바운더리는 여기가 맞고 이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도 이거를 판단으로 볼 때가 제일 정확해요. 여러 가지 기사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전제 조건 하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옳고 이게 역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그렇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증거는 없어요. 피차 추론이고 네네. 이 말하고 방송 중에 선친명비가 뭐 어디서 그렇죠. 발견됐다고 발견되면. 뭐 이 서로- 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발견됐다. 형제의 나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럼 이 서로 거기까지? 수사하는 거지. 거기까지 옮기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1차 여진 정벌 고구려군이 속전속결 그리고 방어 기지 구축 그리고 이 입주자까지도 저희 정말 입주를 시키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목표가 처음에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진짜 노리는 곳은 따로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의 원래 작전은 농경민족은 무한 확장이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영토를 넓힌다는 개념이야. 성을 쌓고 철벽 방어선을 구축하면 네. 얘들이 못 쳐들어올 거다. 그럼 니네들이 우리의 영토를 인정하고 돌아가겠지. 이 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위치를 정할 때 이 철벽 방어선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지금 위치를 잘 모르지만 길주 명천 그 지구대에 있는 귀문곡이라는 데다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모르지만 지금 말대로 병목이라는 데가 있다라고 누가 말해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병목처럼 생긴 지형이 있다. 병목 구간이군요, 그냥 진짜. 병목. 예. 자오는 절벽에 병목 구간이 있다. 여기를 딱 막으면 천만이 와도 함락을 못 시킨다. 그래서 병목을 놓고 그 밑에다 구성을 쫙 까는 포진이었어요. 여기만 막으면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작전이었는데 제가 아까 사적인 무역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적인 무역을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장사꾼들은 새끼를 귀신같이 찾아요. 맞아요. 가장 가깝고 안전한 길들. 골목골목길. 네. 이걸 수색대, 지금 최고의 수색대를 보내는 것보다 장사꾼 푸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끼를 찾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찰대가 찾으니까 이거 좋은 길이야 그런 거야.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이건 뭐 험한 산지야. 야 저런 데 세상에 어떻게 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전부 새끼를 투사한 거야. 그러니까 넓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는 지형이 됐던 거군요. 구성이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쪼른이 있어요. 일직선으로. 그 병목이 중요한 게 맨 위쪽이 병목인 거야. 그러니까 구성이 쭉 서 있으면 우리가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종신 방어가 돼요. 네. 구성이 이렇게 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랑이가 이렇게 발을 피고 있는 앞발의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성이 종신 방어를 하니까 병목을 뚫고 구성을 전부 격파해야 내려온다고 그렇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측면길이 막 뚫려 있는 거야. 그 산맥이 사실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뚫려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길이. 아, 그러면 그냥 다 옆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어 대응은 종신 방어 대응이에요. 측면이 뚫리니까 최악의 방어 대응인 일자 방어선이 된 거예요. 이건 절대 군에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 방어선 뒤에가 바다예요. 그래서 일자 방어선뿐만 아니라 보급로도 일자예요. 후방 보급로가. 그러네요. 최고의 방어선인 줄 알았더니 최악의 방어선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배수의 진을 친다는 게 결의를 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사들 다 정신 나가게 만드는. 근데 또 장기전이 되면 더 심각하지. 보급이 안 되잖아. 아니 1차 여진 정벌은 대성공으로 거두었는데 네. 우리 딴에는 최선의 위치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리를 모르는 게 아주 최악으로 번지게 됐어요. 2라운드는 뭔가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나요? 네, 1108년 1월에 이제 완안부에 있던 여진족 군대가 남하한다는 소식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윤관은 여기서 8천의 정예병력, 제가 추측건데 이 8천은 대부분 전투병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병목으로 갑니다. 근데 병목에 새끼리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진족 군대가 와서 윤관의 부대를 허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완전 포위하게 되죠. 윤관의 군대가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는 또 우리 소드마스터 얘기가 또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척준경 등장합니까? 그렇죠. 당시 여진 쪽은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윤관만이 아니라 윤관, 부사령관의 또 오연총, 윤관 아들 지휘부가 또 용감하게 선도해서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를 자르고 뒤에 후위 부대가 들어오는 걸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때 윤관은 거의 죽을 뻔했고 오연총은 화살에 맞았고 어느 정도면 경호원들 몇십 명이 둘러싸고 있고 날라오는 화살을 윤관이 직접 칼 뽑아서 활을 쪄내면서 버티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거든. 이거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좁은 계곡에 딱 막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우리의 척준경이 10명의 결사대를 뽑아서 돌격.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뚫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동생이 말렸대요. 가면 죽음이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네가 돌아가서 부모님을 봉양해라. 나는 몸을 국가에 바쳤으니 의리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말도 멋있네요. 안 돼. 그리고 10명을 거느리고 돌진해 뚫어요. 예전에 그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조자룡이 단신으로 이 적진에 한가운데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어떠세요? 그것도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그래요. 이건 정말 근데 이건 사료에 남아 있는 얘기죠. 그래서 뚫어서 그 길이 뚫리니까 부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때 같은 고려군이 정예라는 게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쪽에서 온 군대가 또 산을 넘어서 결사 강행을 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정예 부대하고 안정예 부대의 차이는 누가 위험하대 그러면 먼저 내빼 다른 부대들은 눈치 봐 이러는 부대는 이게 안 되는 집안이고 네. 정말 훈련 잘 된 부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치고 들어와서 오히려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만하면 윤관의 수호천사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몇 번이고 목숨을 구해주고 위기에 처한 고려를 항상 뾰로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또 배지 달고 다녀야 돼요, 윤관은. 적준경. 근데 이만하면은 정말 수호천사 오늘의 인물탐구 주인공으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춘경 인물탐구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세 속 진정한 영웅의 출현. 북방을 공포에 떨게 한 그 이름 고려의 최강 부사 척준경. 네, 척준경이라는 분 대체 어떤 분입니까? 황해도 곡산의 향리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하네요. 근데 뭐 어렸을 때 껄렁껄렁했나 봐요. 그냥 공부보다는 뭐 이제 일진들하고 좀 어울려 다니고 그런 거. 껄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날 깡패였지. 정말 주먹을 쓰는 거 말고는. 왜 그렇게 네. 비하하시는 거죠? 아니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깡패짓하고. 근데 그리고 또 이게 영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앞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뒤가 더 큰 영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향리를 물려받지 않고 우연히 경주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왕족 하나죠. 왕문종의 셋째 아들 계림공 왕이라는 사람의 집에 식객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덜컥 이 왕이가 나중에 숙종이 되죠. 와, 진짜 사람의 운명이라는 그렇죠. 게. 그래서 일단은 덜커덕 이 사람이 이제 추미론의 하급 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근데 거기서 이제 1104년에 여진과의 전쟁이 터지자 자기의 진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첫 출전에서 여진전과의 첫 출전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갑옷하고 말 주면 내가 다 정리하겠다. 맞아요. 이게 바로 첫 출진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첫 번째 전투부터 굉장한 활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왜 박사님도 얼핏 나폴레옹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신분이 적더라도 좀 이렇게 좀 높은 벼슬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갑자기 출세하면 희귀한 꼭 뭔 일이 터져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공세워서 천호의 녹사 참군사라는 이제 장교직이 되는데 바로 구속이 돼요. 왜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대강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떤 놈이 시비를 걸었거나 질투를 했거나. 찌른 거군요. 예,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이때 윤관이 구해줍니다. 사실은 둘이 관계가 이렇게 돼요. 아하. 쟤는 인재니까 이상한데요? 구해야 된다. 그래서 구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숨을 걸고. 그렇죠. 장수는 자신을 알아주는 주인을 위해 죽는다. 목숨을 걸었죠. 나중에 윤관이 척준경한테 그럽니다. 날 아버지로 불러라. 예. I'm your father.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여진정벌의 공을 이제 받죠. 그래서 정칠품 한문지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꽤 뭐 낮은 지위는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척준경은 윤관이라는 정말 위세 높은 그 군 관리에 눈에 들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고려군은 거의 병렬로 늘어선 상태로 맞다. 여진족의 이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단 한 번 윤관을 구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지금 상황은 악화일로거든요. 이때부터 아무튼 빛나는 활약이 시작돼요. 예를 들면 영주성이 포위가 돼요. 성이 한번 포위돼. 이 여진의 작전은 뭐냐면 고려군이 진격로가 하나잖아요. 성 하나를 포위해. 그리고 중간에 매복해서 보급과 구원부대를 공격해요. 그 사이에 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각계격파하는 거죠. 그래서 영주성을 포위하는데 압도적인 수로 포위가 되니까 영주성이 이제 사색이 된 거죠. 그때 척준경이 이렇게 말하죠. 만약 나가 싸우지 않으면 적병은 날로 늘어날 거야. 성 안에 군량이 떨어지고 밖으로 구원병이 이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우리는 보급로도 막혀 있고 구원병은 중간에 매복당할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수라도 적이 적을 때 나가서 격파해야 된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 나가자도 아니야. 내가 나갈 테니까 니들은 봐라. 이렇게 돼서 또 성을 구해요. 제 이상형이 이런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상형이 아닌 쪽은 어디야? 너무 멋있잖아요. 다 그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나가겠다. 아무리 봐도 결혼하기 바보들 마음을 불가능할 가지고 것 같아. 이상형이 너무 많아서. 자기야 어딨니? 자,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척준경의 활약 정말 대단했던 것 같은데 이 이후에 고려군의 공세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네. 일단은 여진족은 이 전투에서 비록 패하긴 했지만 절대 포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여진족은 끝까지 여기서 밀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고려군은 지금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윤관은 나름 과감한 결단을 내리죠. 방어선을 축소하자. 그렇게 해서 중성도독부로 이동을 합니다. 영주성을 버리고 네. 그리고 다른 부대에 연락을 해서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대부분 다 이쪽으로 집결을 해라. 그렇죠. 이때 여진은 고려의 전략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군이 후퇴하는 길목에서 고려군을 포착해서 거의 섬멸에 가까운 타격을 주죠. 이때 고려군의 지휘관이었던 왕시성을 가진 지휘관이 아주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척준경 스토리가 멋있는 게 이때 이 왕장군이 자기 말을 잃어버리거든요. 애말을. 그랬더니 말 없어. 쫓아가서 여진 쪽에 들어가서 준마 하나를 뺏어와요. 그리고 말을 선물로 줘요. 그런 영화 같은 스토리도 있어요. 이쯤 되면 여진족은 그냥 척준경이 등장하는 순간 척준경이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이로제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대로 끝나면 참 좋겠어요. 여진족이 이제 물러나고 척준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으면 좋겠는데 여진족도 사실은 이 고려의 구성 쪽을 포기할 마음 자체가 없었잖아요. 끝까지 덤비겠죠. 일단 윤관 같은 경우도 끝났다고 판단을 해서 4월에 개경으로 귀환을 합니다. 하지만 여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안부에서 끊임없이 구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특히 정규적인 군대를 파견해서 성을 함락하는 게 힘들다고 판단을 하자 완안부에서는 소규모의 부대를 10개로 나누어서 끊임없이 히트한다는 전술로 고려군을 이제 그야말로 괴롭히는 거죠. 말려 죽이는 작전. 그런 작전을 합니다. 그거는 확실히 봤을 때 전략적 우위는 자기한테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결국 불리한 지역에 있는 사람과 유리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장기전으로 가면 불리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역전을 못 시키거든요. 이걸 알고 이제 약정을 파고드는 거죠. 고려사 저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먼 곳에 있는 여러 추장을 이끌고 와서 해마다 공격했다. 이게 말만 굉장히 들어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먼 곳에 있는 애들 데려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로테이션 시켰다는 거죠. 근데 고려군은 여진만큼 로테이션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는 특별히 양성한 정예부대고 여진족은 곳곳이 다 싸움꾼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소모전에서 밀리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보급선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보급선에서 늘어질 대로 늘어지는 상태예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왜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끝까지 버틴 자가 승리한다. 과연 고려는 이렇게 진 빼는 여진을 상대로 끝까지 버텨냈을지. 이게 보급이 가장 문제였는데 이 보급과 함께
대체할 병력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고려군이 소진되어 갑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고려사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이 험하고 튼튼하여 쉽게 함락당하진 않았으나 싸우고 지키느라 우리 군사의 손실이 많았다. 더구나 개척한 땅이 너무 넓어서 구성이 서로의 거리가 요원하고 골짜기와 동네가 깊고 멀어 적은 복병을 매복하여 왕래하는 사람을 노략질하니 잦았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소모전에서 계속해서 고려군이 소모되어 간다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사실 뭐 병력 대 병력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신력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여진족이 고려가 이제 많이 전력이 약화됐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병력을 모아서 이제 그동안의 게릴라전을 포기하고 다시 성을 공격하는데 이게 이제 길주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들도 전쟁 오래 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내자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무려 130일 동안 포위 공세를. 이 기간 동안에 길주성이 악착같이 버텨냅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포위되면 구원병이 뚫어줬거든요. 근데 두 번 윤관 오연총이 직접 군대를 끌고 왔는데 두 번 다 구원부대가 중간에 저지당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윤관 오연총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보충 병력이 이제 약화된 거예요. 훈련 안 된 병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그 지속적인 히트앤런 작전 동안 고려군이 가지고 있던 가장 잘 훈련된 최정예 병력이 계속해서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길주성에다가 그냥 총력을 기울인 거죠. 130일 동안 싸우다가 길주성이 거의 함락될 뻔해요. 외성이 거의 함락돼서 이제 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밀려 들어오고 있군요. 나리정으로. 그래서 이제 돌아가요. 그날 밤에 이제 길주성 병사들은 우린 다 죽었다 생각하고 내일이면 이제 우리는 없다. 그때 이제 한 장군이 일어나서 그분이 성이 허씨예요. 네.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무너진 성을 모아서 안에 빨리 내 성을 쌓자. 그래서 다시 안에다 성을 쌓아요. 그 밤에. 그 밤에 목숨을 걸어서 쌓은 거죠. 근데 고려군이 워낙 수성을 잘하는 데다가 전쟁사를 보면 늘 느끼는 건데 아군이 죽을 맛이면 대개 적도 죽을 맛이야. 우리 그 비잔틴 멸망할 때도 그래, 그 마지막 전투였잖아요. 맞아요. 그걸 알아야 돼. 끝까지 싸우면 적도 끝이라고. 다음날 외성을 넘었는데 여진족이 이게 보니까 성을 또 쌓고 버티잖아. 이거 함락시키려면 또 2달이다 싶으니까 돌아가요. 우리 허장군님 아니었으면 길주성 어떻게 할 뻔했냐. 아유, 척장군님보다 더 대단한 것 같네. 고려도 이게 외성이 함락되고 이렇게 아슬아슬한 건 처음 해봤고 여진족은 여진족대로 이거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도 여기서 너무 소진돼가지고 그래. 이거 안 되겠다. 그만해, 이제. 그래서 이제 적당히 여기서 이제 끝내자고 타협을 합니다. 서로 합의하는군요. 예, 합의를 해서 여진족은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조약문은 안 남아 있는데 여진족은 이제 고려 침공 안 한다. 그냥 여기서 이 산에서 끝내자. 대신에 고려는 구성을 반환하고 천리장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여진이 그렇게 강성해지지만 고려한테 함부로 이렇게 그렇죠. 밀고 들어오질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야, 쟤들은 안 건드리는 게 나라는 확실한 맛을 봤기 때문이 아닌가. 그 이전에 거란 전쟁에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다 자기 정예병력의 절반을 잃어버렸어요. 여진 이번에 한번 찔러봤는데 이거 뭐 말 안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이랬는데 정말 고려의 내지로 들어가서 잘 된 데서 싸우면 이거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하니까 화친 맺고 절대 고려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승리는 했는데 피해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거기가 다 김씨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금. 그건 별로 안 힘들 것 같아. 우리 금을 좋아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요. 화친하러 왔을 때 말은 좋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여진 사신이 우리가 원래 조상이 김씨니까 고려는 우리의 부모의 나라다. 야,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외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결과는 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았지만 고려도 정말 국군을 다 쏟아부어서 구성을 이제 막아내다가 결국은 화친을 하게 된 것인데 여지껏 우리가 해왔던 화친은 좀 굴욕적이었지만 이번 화친은 그렇게 굴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궁금한 건 우리 척장군님 척오빠 뭐라고? 저기요 뭐라고요? 어디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척오빠는 정말 인기 이거였어요. 네. 왕도 좋아해, 대신들도 좋아해, 장군도 좋아해, 뭐 군인들한테는 영웅이야. 그래서 잘 나가요.
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고려 이자겸이라고 있고 네. 네.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네. 되는 이자겸하고도 사돈이에요. 근데 이자겸이라면 뒤끝이 좀 안 좋으실 것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자겸이 이제 거의 뭐 자기 두 딸을 다 왕비로 들이고 거의 뭐랄까 최고 권력자가 네. 되면서 군부 기반을 척준경으로 해요. 근데 고려의 완전 핵심 인물이죠. 그렇죠. 근데 척준경은 이렇게 보면 조금 정치 이런 복잡한 걸 좀 싫어하고 의리 지키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밀대 밀어주고 남자.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지. 그래서 이자겸하고 또 사돈이니까 잘 지냈는데 이자겸의 권력이 세지니까 국왕 측에서 이자겸을 제거해야겠다라고 해서 공격을 하는데 하필 이 공격에서 이자겸은 안 죽고 척준경의 동생하고 아들들이 다 살해돼요. 아이고야. 척장군님 많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은 조금 단순하잖아요. 네. 욱해가지고 궁으로 쳐들어가요. 네. 이때 나이가 꽤 들었는데 겨우 몇십 명 데리고 궁에 쳐들어가요. 그럼요. 여진족 앞에 두고서는 뭐 열댓 명 데리고서는 밀고 들어가셨던 분인데. 아무도 못 막아요. 지금 아들 죽고 하니까 뭐. 열받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욱해가지고 왕궁을 불질러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안 열어주니까 불 질러버렸군요. 완전히 초토화돼버려요. 그리고 왕의 방에까지 쳐들어가요. 그렇게 왕의 경호원 둘이 튀어나와서 2대1로 싸우니까 이거 완전 무협지야. 근데 척준경이 역사상 처음으로 패전해요. 아니 왜냐면 이미 이거는 그때 당시에 여진정벌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이도 많이 드셨을 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는 나이 들면 안 되더라고. 하여간에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왕이 그래도 척준경은 안 죽여요. 유배를 시키는데 귀양 가서 한 몇십 년 살다가 죽는데 왕이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줘요. 그만큼 공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권세가 세고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 권력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공은 모두 다 인정은. 그래서 죽을 때가 되니까 다 명예 회복시켜주고 관직도 복구시켜주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나긴 집념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고려의 여진 정벌. 여기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의미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진 이 전쟁 이후에 여진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거란을 그러니까 요나라를 격파하고 송나라까지 격파하면서 화북지방을 차지하면서 근데 모든 중국을 침략했던 북방 민족들이 공통으로 겪는 게 하나 있죠. 급격히 한적화되는 거. 그렇죠. 근데 여진족은 이걸 막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자기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 여진족 문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한자에서 많이 차용하긴 한 건데 이런 뭐 자기네 고유의 문자도 쓰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끝끝내 여진족도 한족의 동화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 의해서 또 격파가 되죠. 그러니까 거란하고 똑같은 길을 밟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려와 여진의 전쟁뿐만 아니라 항상 고대, 중세의 우리 역사를 제가 조사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정말 자료가 없어서 정말 많이 무기고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걸 준비할 때도 그렇고 너무 많이 힘들어요. 우리나라 역사의 제일 문제가 이제 특히 고려 때만의 사료가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 자료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없어요. 그렇죠. 특히 조선 이전 사료는 어떤 의미로 보면 서구 유럽의 십자군 사료보다 더 없어요. 더 나쁜 건 특히 전쟁사 사료가 그렇게 없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목숨을 거셨던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이게 후대로 오면서 이 무를 좀 경시하는 그런 편향 때문에 전쟁사가 줄어든 건가요?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척준경 같은 경우에도 행복하게 기록이 남았지만 다른 수많은 장군들, 분명히 굉장히 노력했던 장군들의 전투나 고생했던 병사들의 얘기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좀 풍부한 기록과 그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경험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전 사회적으로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진정벌의 이제 교훈이라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2번 패전했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빨리 대응하고 별무반을 만들고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여진 주력하고 그런 전투를 벌일 수 있었던 거는 제 생각에는 거란 전쟁의 경험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잘못하면 전국토가 초토화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으니까 신분초월 총력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여진 정벌이 끝난 다음에는 이 교훈을 다 또 오랜 세월 평화가 오면서 잊어버려요.
나중에 병자호란 때 되면 또 새카맣게 잊어먹어가지고 고려사도 만들어놨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왜 왔니? 왜 왔다? 거짓말하지 마라. 청나라 군대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우리 꿈은 저쪽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뻥치지 마라. 역사책 왜 만들었어? 그 전쟁을 잊은 민족에 평화도 없고 번영도 없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이 여진 전쟁의 교훈이 그거예요. 역사를 잊지 않아서 여진 전쟁을 극복을 했고 역사를 잊어서 그 뒤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 다음 이야기.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 다시 만나고 싶은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설의 영웅 특집.